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큰 아픔이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픔은 저희 엄마 덕에, 두 번째 아픔은 저희 남편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아픔을 나쁘게 얘기하며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시모입니다. 세상에 못된 시모가 많다지만 저도 그런 시모를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얘기해 볼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 아픔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정하고 화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14살 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충격이라 장례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컸는지 한동안 제 꿈엔 아빠가 나오곤 했어요. 꿈 내용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꿈속에 전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아빤 제게 맛있는 추러스를 사주셨죠. 나연아, 추러스 맛있어? 아빠 거랑 나연이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긴지 비교해볼까? 나연이 거가 조금 더 기네? 안 되겠다. 내가 한 입 먹어서 짧게 만들어야지. 앙. 아, 뭐야. 그럼 나도 아빠 거 한 입 먹을 거야. 앙. 이제 내가 더 길지롱. 진짜 그렇네? 그럼 나연이 거랑 아빠 거랑 바꿔치기 해야지. 안 돼. 아빠, 자꾸 그러면 내가 똥침한다. 그럼 아빠는 방귀 낄 건데? 에이, 더러워. 아빠 진짜 자꾸 나 놀릴 거야? 깔깔대며 아빠가 웃다 보면 항상 눈앞에 회전목마가 보였어요. 저는 쪼르르 달려가 회전목마에 탑승했습니다. 아빤 같이 안 타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빠, 나 예쁘게 잘 찍어줘야 돼. 알았지? 음악 소리와 함께 회전목마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저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목마를 타고 빙빙 도는 풍경을 구경했어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아빠가 보이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아빠, 나 어때? 완전 재밌겠지? 역시 우리 나연이 너무 멋있는데? 자, 여기 봐봐. 브이! 그런데 5바퀴쯤 돌았을 때였어요. 분명히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른들은 손을 흔들면서 막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그 바닥에 카메라만 멀뚱히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빠를 찾았어요. 아빠 어디 갔어? 아빠 나 놀리지 마. 나 무섭단 말이야. 하지만 아무리 아빠를 부르고 주변을 둘러봐도 아빠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점점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어떻게든 회전목마에서 내려가려고 난리를 쳤죠. 우리 아빠 찾아야 돼요. 내려주세요. 내려달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 몸을 목마 위에 본드로 붙인 듯 내려갈 수가 없었고 저는 목이 터져라 아빠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 나만 내버려두고 가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얼굴에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놀라서 순간 눈을 떠보니 엄마가 절 품에 꼭 안고 달래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꿈에서 울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엄만 그런 저에게 다정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연아, 오늘도 아빠 나오는 꿈 꿨니? 그래서 그렇게 아빠를 부르면서 울었던 거야? 또 아빠가 나만 놔두고 가버렸어, 엄마. 엄마, 아빠는 왜 우릴 두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을까? 나 너무 속상하고 슬퍼. 아빠랑 같이 손잡고 놀러도 가고 싶고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았다고 자랑도 하고 싶은데 이제 아빠랑 얘기할 수도 없고 아빠 얼굴 볼 수도 없잖아. 나연아, 아빠 많이 보고 싶지? 아빠도 우리 나연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나연아, 비록 아빠랑 얘기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아빤 하늘나라에서 널 항상 지켜보고 계시단다.
아빠가 나연이가 싫어서 일찍 떠난 게 아니고 하늘에 천사가 한 명 모자라서 아빠를 데려간 것뿐이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무슨 유치원생인 줄 알아? 아빠가 천사가 됐다는 말을 믿게? 엄마, 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도 나 이제 중학생이고 다 컸으니까 씩씩하게 이겨내야겠지? 맨날 울면 울보잖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그런데 아빤 나연이가 우는 것보다 웃는 걸 더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더 많이 웃으면서 살자. 알았지? 제가 아빠 꿈을 꾸고 올 때마다 엄마가 저를 안아주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그렇게 전 엄마 덕에 첫 번째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삼겹살집 운영을 하면서 절 키우셨어요. 저도 학교 끝나고 종종 엄마의 가게에 가서 일을 돕곤 했었죠. 그래봤자 서빙하는 게 다였지만 그래도 엄마가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선 중학생밖에 안 된 제가 엄마의 가게에서 서빙하는 걸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루는 엄마의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 저랑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걘 절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손을 흔들어준 후 기본 반찬을 세팅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아빠가 웃으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우리 수희 친구니? 여기서 일하는 거 보니까 여기 사장님이 너희 엄마신가 보네. 그런데 너희 아빠는 어디 가고 왜 네가 여기서 일해? 아빠는 다른 일 하시니?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의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뻔하지 뭐. 마누라 일 시켜놓고 밖에 가서 노는 거지. 남자들 중에 은근히 그렇게 마누라 등골 빼먹으면서 무책임하게 사는 인간들 있잖아. 얘, 내 말이 맞지? 아줌마가 통찰력이 아주 대단하거든. 너네 아빠는 가게 문 닫는 시간에 와서 돈 세는 거밖에 안 하지? 저는 너무 황당한 마음에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닌데요? 저희 아빠 돌아가셨거든요? 왜 그렇게 나쁘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아줌만 당황하면서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아, 그래? 난 몰랐지. 그런 거였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 테이블에 물병을 콱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엄마가 그 테이블에 고기를 갖다 주시는데 그 아줌마가 저희 엄마 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기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면서요. 아유, 어쩌다가 그랬대? 안 됐기도 하지. 아빠가 없으니 애가 공부할 시간에 여기서 서빙이나 하고 이래서 애 대학이나 보낼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전 너무 열이 받아서 그 테이블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걱정해야 될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 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줌마 딸보다 공부 더 잘해요. 모르셨어요? 어머, 얘 되바라진 것 좀 봐. 아주 날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네.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워낙 정직해서 맞는 말밖에 못해요. 아유, 오늘 딸내미한테 고기 많이 구워주셔야겠네. 공부를 못하면 몸이라도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공부는 다가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혹시 알아요? 우리 딸처럼 반에서 공부를 1, 2등은 못해도 몸 튼튼해서 나중에 운동선수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음료수 하나 서비스로 드릴게요. 시원하게 드시고 가세요. 어머, 사람을 완전 돌려서 까고 있네. 진짜 별꼴이야. 아주만 그렇게 말하면서 씩씩거렸는데 엄만 저보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며 주방으로 데리고 가시더군요. 저는 너무 분했는데 엄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엄마 말씀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매번 거기에 휘둘릴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그 친구가 저한테 초코우유 하나를 건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연아, 우리 아빠가 너랑 너희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나보고 대신 전해달래.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이상해서 가끔 막말을 하거든. 난 그래도 너랑 이런 일로 사이 나빠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초코우유 받아주고
나 미워하지 말아주라. 친구 잘못도 아니고 그 엄마가 막말한 거라 저도 친구랑 딱히 절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사과를 받아주고 그냥 평소처럼 지냈답니다. 그 이후에도 전 엄마랑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빠가 없는 빈자리가 가끔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엄마가 절 위해 2배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내색하지 않고 씩씩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가 꿈에 나오는 일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저도 울다가 깨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큰 결심을 하고 엄마를 졸라 같이 놀이공원에 갔답니다. 저기다 저기. 엄마, 회전목마 저기 있어. 나랑 같이 타자. 저는 엄마의 손목을 끌고 회전목마 쪽으로 갔습니다. 음악과 함께 회전목마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전 더 이상 꿈속에서 아빠가 서 있었던 자리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제 옆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엄마를 보며 까르르 웃기만 했죠. 한참이 지나 회전목마가 멈출 때까지도 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고 그곳에서 내려올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전 한 단계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너무 배가 고파서 놀이공원 안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메뉴판을 보더니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 가방에서 지갑을 꺼낸 후 엄마 손을 잡고 성큼성큼 카운터 쪽으로 갔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밥 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랑 놀이공원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려고 용돈 다 모아놨거든. 뭐? 학교에서 애들이랑 매점도 가고 놀 때 쓰라고 준 돈인데 그걸 안 쓰고 모아놨단 말이야? 매점은 나중에 또 갈 수 있잖아. 엄마랑 놀이공원 가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오늘을 위해서 이 정도 모을 수 있지. 결국 전 제가 모은 용돈으로 엄마랑 밥도 사 먹고 추러스랑 솜사탕도 사 먹었어요. 그리고 귀여운 머리띠도 하나씩 사서 나눠 꼈죠. 그런데 집에 갈 때쯤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연아, 놀이공원에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 온 애들이 정말 많더구나. 너도 아빠까지 같이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엄마랑만 와서 조금 속상했지? 속상하게 뭐가 속상해. 난 엄마랑 둘이 와서 더 오붓하고 좋은데? 그리고 엄마가 나 어릴 때부터 많이 얘기했었잖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난 다른 애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지금의 내가 제일 행복해. 그러자 엄마는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엄만 일주일에 딱 하루 쉬셨는데 그날은 항상 저랑 같이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했어요. 저는 산을 내려오면서 엄마 팔짱을 끼고 마트에 가자고 조르기도 했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 계란도 삶고 마트에서 사온 여러 종류의 야채들로 샐러드를 종종 해드렸어요. 저희 엄만 고기 냄새를 하도 맡아 질린다고 이런 아삭하고 상큼한 걸 더 좋아하셨거든요. 그렇게 전 엄마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했어요.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중반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어느 날부터 자꾸 기침을 하시더니 하루는 목에서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폐암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고깃집을 하면서 연기를 많이 맡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발견했을 땐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도 다 해봤지만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그때 제 나이 35살,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제 인생의 2번째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큰 슬픔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엄마, 정말 이대로 가버리는 거야? 나한테 가족은 엄마뿐인데 날 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뿐인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절 곁에서 위로해주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고속버스 기사로 일하던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저희 남편은 저랑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장례식 내내 제 옆을 지키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나연 씨, 어머님도 아버님처럼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저 멀리에서 나연 씨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나연 씨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나연 씨 옆엔 이렇게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슬프거나 울고 싶을 땐 그냥 나한테 마음껏 울고 소리쳐. 알았지? 저는 남편의 말대로 남편의 가슴을 치며 제 슬픈 마음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절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제 곁에 있어주면서 눈물을 닦아줬어요. 덕분에 전 엄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이니 당연히 전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부턴 예비시댁에 인사도 드리고 자주 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길래 제가 예비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와, 이걸 다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그런데 옆에 있던 예비 시아버지가 대신 대답하시더라고요. 이거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야. 예비 며느리가 인사 온다길래 음식 좀 해놓으라고 했더니 귀찮다잖아. 아니 대충 시켜 먹으면 되지 뭔 그렇게 유난이야. 누가 보면 우리 집에 임금님이라도 오는 줄 알겠어. 쌀쌀맞은 시모의 말투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첫 인사자리니 최대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걸 다 아버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우와, 진짜 대단하세요. 식당 하시던 저희 엄마보다도 반찬을 훨씬 맛깔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모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죽은 사람 얘긴 여기서 왜 꺼내? 그나저나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지? 그럼 결혼할 때 혼주석도 비어있겠네. 그리고 신부 입장 때도 손잡고 입장할 아빠가 없잖아. 이거 보기에 너무 흉하지 않어? 에이, 어머님, 요즘엔 아빠 손잡고 입장하는 거 말고 신랑 신부가 손잡고 동시에 입장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리고 혼주석 좀 비어있으면 어때요? 어차피 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신랑 신부만 궁금해하지 제일 앞쪽에는 혼주석에 누가 있는진 신경도 안 쓴다고요. 그리고 한쪽 점화할 때도 어머님 혼자 하시면 되니까 주인공 되고 좋겠네요. 예쁜 한복 입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화촉 점화 해주세요. 참나, 내가 거기서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뭐해? 그나저나 기준이 넌 결혼을 할 거면 좀 어린 여자를 데려오지. 30대 중반이나 된 애를 데려올 건 뭐니? 여자가 30대 초중반 넘어가면 기형아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던데 이러다가 나중에 이상한 애 낳는 거 아니야? 어머, 어머님 모르셨구나. 우리나라 여자 평균 초혼 나이가 30대로 넘어간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요즘엔 여자들도 직장 생활하느라 30대 중반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 엄청 많은 거 모르세요? 제 친구는 얼마 전에 아기 낳아서 조리원에 있었는데 조리원 동기 중에 40대 산모도 2명이나 있었대요. 그런데 기형아커녕 엄청 건강한 아기 낳았다던데요? 그래 엄마. 그리고 엄만 내 나이는 생각 안 해? 난 내일 모레면 40인데 나연 씨 정도면 내 나이에 비해서 어린 거 맞지? 남편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예비 시모가 입을 삐쭉 내밀더라고요. 반면 직업이 신만인 예비 시아버진 저한테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예비 시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갔던 적도 있었답니다. 아버님, 언제까지 올라가요? 너무 힘들어요. 벌써 힘들어? 에이, 산삼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높은 산에만 있는데 오늘 산삼 발견하긴 글렀구만. 아버님도 한 달째 산삼 못 보셨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하루 만에 어떻게 찾아요? 그래도 운이 있으면 찾을 수도 있지. 등산한다 생각하고 조금만 힘내봐.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던 그때 갑자기 제 발치에 산삼처럼 보이는 식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와, 산삼이다, 산삼. 아버님, 제가 산삼을 찾았어요. 저 행운의 여신인가 봐요.
그런데 놀란 표정으로 달려온 예비 시아버지가 제가 가리킨 식물을 보더니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건 산삼이 아니라 오가피야. 똑같이 잎이 5개라서 우리 예비 며느리가 헷갈렸구만. 그럴만도 하지. 나처럼 경력 오래된 신만이들도 가끔 오가피만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오가피라고요? 에이, 괜히 좋아했네. 그럼 행운의 여신은 취소. 그렇게 예비 시아버지를 따라 한참 산을 올라갔지만 산삼은 단 한 뿌리도 발견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흙바닥에 돗자리를 깔더니 가방에서 반찬통에 든 밥을 꺼내시더라고요. 산 타느라 시장할 테니 밥이나 먹자. 내가 아까 올라오면서 오가피 순이랑 곰치잎을 좀 따왔거든. 이렇게 밥이랑 된장 넣어서 싸먹으면 아주 꿀맛이 따로 없어. 자, 우리 예비 며느리도 한 입 해보거라. 예비 시아버진 직접 딴 산나물에 밥과 된장을 넣어 쌈을 싸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어머, 너무 향긋해요, 아버님. 고기 하나 없이 된장만 넣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땀 쭉 빼고 자연 속에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이 맑은 공기가 반찬이고 흙내음이 양념이지. 내가 이 맛에 10만 일을 못 그만둔다니까. 산속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건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너무 즐겁더라고요. 다시 산을 내려가는데 배가 부르니까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의 산을 다 내려왔을 때 무시무시한 것과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아! 뱀이다, 뱀! 아버님, 살려주세요! 하필이면 제 바로 앞에 있는 바위 틈새에 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맨손으로 뱀 머리를 탁 잡으시는 거예요. 아버님, 그러다가 물려요. 독이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내가 산을 몇십 년을 탔는데 독사 하나 구분 못할까 봐. 이런 건 집에 가져가서 뱀술 담그면 딱이야. 네? 뱀술이요? 예비 시아버진 가방에서 꺼낸 통에 그 뱀을 집어넣으시더군요. 저는 보기만 했는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마지막에 뱀을 만난 건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저한텐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비 시아버지랑 친하게 지내는 게 예비 시모 눈에는 꼴 사납게 보였나 봐요. 그날 산을 내려온 후 예비 시댁에 가서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깔깔거리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참나, 남의 집 딸내미랑 뭘 그렇게 웃고 떠들어? 남의 집 딸내미라니 우리 예비 며느리야. 이미 결혼식 날짜도 정해졌고 조금 있으면 법적으로도 우리 기준이 마누라 되랜데 왜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해? 아이, 그럼 뭐해? 어차피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거야. 혹시 알아? 우리 기준이가 결혼식 한 달 앞두고 결혼 못한다고 했지. 뭐야? 당신, 내가 그 입 좀 조심하라고 했지?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몰라? 왜 잘 지내고 있는 애들한테 재수없게 그런 소리를 해? 그래요, 어머님. 제가 아직 결혼식이랑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마음만은 벌써 이 집 며느리인데요. 그리고 기준 씨가 저 버릴 일도 절대 없을걸요? 그치, 기준 씨? 당연하지. 하여튼 엄만 성격이 왜 이렇게 베베 꼬였나 몰라. 예비 시모가 저한테 나쁘게 얘기할 때마다 남편이랑 예비 시아버지가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예비 시모는 항상 자기 편은 없다며 투덜거렸죠. 그런데 얼마 후 예비 시모의 편이 한 명 생기게 되었답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예비 시숙이 결혼을 한다면서 제 형님이 될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예비 형님이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던 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저한테 대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명품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한다고? 아유, 역시 그래서 그런지 네가 처음 우리 집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뷰티가 좔좔 흐르더구나. 어쩜 이렇게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이니? 어머, 제가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기철 씨도 저의 그런 모습에 홀딱 반해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도 시골에 사셔서 그렇지
기품 있고 우아하신데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명품 목걸이 하나 딱 걸쳐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하나 사다 드릴게요. 어머, 그래? 역시 부모님한테서 잘 배우고 자라서 그런지 달라도 다르구나. 누군 부모도 없어서 이런 명품 같은 거 구경해 본 적도 없을 텐데. 순간 저한테 불똥이 튀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설마 그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목걸이만 명품이면 뭐예요? 전 인성이 명품이라 굳이 그런 비싼 목걸이 안 걸쳐도 내면에서 기품이 흘러나오거든요. 어머님은 굳이 명품 목걸이 하시려는 거 보니까 내면이 조금 부족하신가 보다. 그죠? 뭐야? 너 왜 말을 그따위로 해? 참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원. 그 이후에도 예비 시모는 계속 저랑 예비 형님을 비교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시댁 앞마당에서 남편이랑 같이 토끼풀로 반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옆에 다가오더니 갑자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머, 애도 아니고 이 나이에 왜 그러고 놀아요? 아, 구질구질해. 서방님, 동서한테 반지 좀 사줘요. 설마 반지 하나 사다 줄 능력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여자면 이런 패션 반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비 형님은 자기 손에 껴있는 가느다란 반지 하나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 나타난 예비 시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9시 산 쟤가 그런 걸 알겠니? 그러니까 시골 촌뜨기처럼 토끼불로 반지나 만들고 있지. 이게 왜요? 예쁘기만 한데요. 이거 아버님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이런 반지도 안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비싼 반지보다 이렇게 마음이 담긴 반지가 더 좋은 건데 아무래도 아버님이 어머님을 별로 안 사랑하시나 보다. 그쵸, 아버님?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도 옆에 오셔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역시 우리 예비 며느리가 똑똑해서 내 마음을 잘 아는구만.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토끼풀 반지가 100배도 예쁜데. 맞아. 역시 우리 아빤 우리랑 말이 통한다니까. 나연 씨, 우리 아빠 것도 하나 만들어서 셋이 끼고 다니자. 어때? 그날 저와 남편은 토끼풀 반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보란듯이 예비 시아버지랑 셋이서 끼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마당 앞에 앉아서 예비 시아버지한테 풀필이 부는 법도 배웠답니다. 그런데 예비 형님은 그걸 보고 콧방귀만 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랑 남편이 5월 달에 결혼하고 시숙은 내년쯤에 결혼한다고 했었거든요. 2년이나 만난 저희와는 다르게 시숙은 예비 형님이랑 아직 몇 달 안 만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보다 한 달 빠른 4월에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냐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능력 있는 사람끼리 빨리빨리 결혼하면 좋다면서 맞장구를 치더군요. 전 그냥 나이도 있으니 결혼이 급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몇 달 앞둔 설날 때였어요. 시댁에 갔는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비 시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둘 다 결혼이 얼마 안 남았으니 신혼집을 슬슬 구해야겠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기철이가 장남이기도 하고 한 달이라도 먼저 결혼하니까 3억 5천짜리 전셋집을 하나 해주마. 그러자 예비 형님은 입이 아주 귀까지 찢어져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의 다음 말을 들은 전 너무 황당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준이 넌 내 월세집을 하나 얻어주마. 내가 너희 직장 근처 시세를 알아보니까 3천에 70짜리 정도면 충분하겠더구나. 그러자 남편이 어이없어 하면서 예비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엄마, 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아무리 형이 장남이라지만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없는 형편의 집을 어떻게 두 채나 해주니? 그리고 신혼부부가 너무 다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면 안 돼. 없는 형편에서도 아끼면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재미로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러냐?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은 그 뒤에 터졌습니다. 옆에서 실실거리고 웃고 있던 예비 형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진짜 현명하시네요. 3천에 70짜리 월세집이라니. 딱 수준에 맞게 얻어주셨어요. 봉사한테 그런 집이 딱 어울리잖아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준에 맞다뇨? 형님이랑 저랑 뭐가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데요? 맞아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전셋집 해준다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비심은 거기서 한마디 더 거들더군요. 아, 시끄러워. 우리 큰며느리가 맞는 말 했는데 왜 그래? 솔직히 부모도 없는 애한테 비싼 집 해주는 것도 낭비야. 남들은 처갓집에서 이것저것 다 해준다는데 넌 해줄 부모도 없지 않니?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애라도 낳아봐라. 애 봐줄 친정엄마도 없으니 누구한테 봐달라고 할 거야? 설마 나한테 애를 맡길 건 아니지? 나 이 나이에 그 고생은 절대 못한다. 아니 어머님, 저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혼자 상상하고 사람을 매도하세요? 그리고 부모도 없는 애한테 비싼 집 해주는 게 낭비라고요? 제가 언제 비싼 집을 해달라고 했어요? 적어도 형제끼리 차별을 하지 마셔야죠. 며느리 수준이 천지 차인데 어떻게 차별을 안 해? 그리고 솔직히 나 이 결혼 마음에 안 들어. 부모한테 배운 게 없으니 맨날 어른한테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만 하잖니. 그리고 요즘 뉴스나 신문 좀 봐라. 어디서 사고치고 다니는 애들 보면 다 부모 없는 것들이야. 특히 여자애들은 얼굴 조금만 반반하면 술집으로 빠져서 남자들한테 술 팔고 웃음 팔고 할 줄 아는 게 그런 것밖에 없더라. 그리고 내가 저번에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술집 여자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 그것들이 다 부모 없는 것들이야. 부모 없이 싹 쏙게 자라가지고 그게 나쁜 걸 줄도 모르고 그런 데서 일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제가 술집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술집 여자랑 절 비교를 하세요? 누가 보면 제가 술집에서 술 따르다가 기준 씨랑 만난 줄 알겠어요. 걔네들이랑 뭐가 달라? 부모 형제도 없이 의지할 곳 하나도 없는 게. 너도 눈이 있으면 이 형님 좀 봐라. 양친 다 살아계시고 부모한테 배운 게 많아서 아주 기품이 흘러넘치잖니. 너같이 목소리만큼 고아하곤 차원이 달라, 차원이. 고아요? 제가 왜 고아예요? 저요, 35살 때까지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저희 아빠도 저 중학교 때 사고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거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 엄청 예뻐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만 아빠 없이 저 키운다고 삼겹살집에서 고생하면서 사셨다고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다정하고 현명한 분인 줄 아세요? 비록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 살아계신 어머님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절 무시하고 멸시하시네요. 저요, 엄마한테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을 보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 엄마는 항상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은 그 나이 먹고도 그런 기본적인 걸 모르시는 것 같네요. 어머님이야말로 어디 못 배우고 자라신 거 아니에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것 봐. 어른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아주 정상이 아니잖아. 네, 저 정상 아니에요. 적어도 어머님한테 그렇겠죠. 왜냐고요? 어머님이 정상이 아니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제가 싫으시면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며느리 노릇 안 할 테니까요. 그렇게 예뻐하신 형님한테나 대접받으면서 사시면 되겠네요. 뭐라고? 내 아들이랑 결혼시켜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될 마당에 네가 감히 며느리 노릇을 안 해? 됐다. 나 절대 이 결혼 못 시킨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아, 그러세요? 그럼 헤어져 드리죠 뭐. 저 아쉬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피곤하게 말싸움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볼 테니까 가족끼리 얘기 실컷 나누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갑자기 남편이 절 따라 일어나면서 밥상을 확 뒤엎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밥상 위에 있던 떡국이 예비 시모의 옷에 다 쏟아졌어요. 아! 기준이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긴 엄마가 말하는 걸 더 이상 들어주기 힘들어서 밥상 뒤엎었다. 왜?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그동안 은근슬쩍 이 사람 무시하는 거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신 게 이 사람 잘못이야? 가족도 없이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응원을 해주질 못할 망정 왜 매번 사람을 무시하고 깔봐. 그리고 아무리 엄마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아내 될 사람이야. 가족 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 몰라? 이 사람 말대로 엄마의 말로 배운 게 없어서 그러는 거야?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니? 저런 못된 애 편 만들고? 못된 건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엄마야. 내가 언제 비싼 집 해달랬어? 형이랑 왜 차별하냐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왜 사람한테 막말을 내뱉고 깔아뭉개. 사람을 칼로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야. 말로도 죽일 수 있는 거라고.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엄마 대신 제일 선택하기로 하겠다는 거니 뭐니? 그래,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킬 거야. 나 집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내가 돈 모은 걸로 대출받아서 살면 돼. 그러니까 괜히 집 같은 걸로 며느리 기죽이면서 갑질할 생각 말고 앞으로 우리 사는데 방해하지나 마. 알겠어? 남편은 고개를 돌리더니 이번엔 예비 형님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그리고 형수, 저랑 동갑이죠? 제가 계급장 떼고 얘기할게요. 당신 입 달렸다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짓거리지 마요. 내가 오늘 단단히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이 사람을 조롱하거나 괴롭히면 내가 가만 안 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방님,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예비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집안꼴 아주 잘 돌아간다. 내가 이래서 두 아들한테 똑같이 해주자고 했지. 그러게 왜 쓸데없이 사람을 차별하면서 고집을 부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 더러운 주둥이가 문제라고. 예비 시아버진 그렇게 말하고선 숟가락으로 예비 시모의 입을 탁 때리시더군요. 예비 시모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 자리를 빠져나왔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어요. 당연히 시숙의 결혼식에도 안 갔죠. 이 모든 사태를 반감만 하던 시숙도 괘씸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흰 결혼식을 취소하고 웨딩 사진만 찍은 채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저희의 힘으로 마련했어요. 사실 제가 돌아가신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살던 집과 사망보험금 등 5억 가까운 돈이 제 수중에 있었어요. 그 돈에다가 남편 돈을 합치고 대출을 조금 받으니까 7억 원짜리 32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신혼 때부터 넓은 집을 구했던 건 이유가 있었어요. 평생 제가 외동으로 자라 제 아이한텐 형제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적어도 3명 이상은 낳는 게 제 꿈이었답니다. 신혼집에 입주하던 날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우리 엄마가 막말하는 거 듣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이제 우리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앞으로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낼 일만 생각하자고. 알겠지? 그날 이후 남편과의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워낙 금슬이 좋아서 그런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선물이라며 보자기에 쌓인 박스를 하나 주셨는데 그 안에는 귀한 산삼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이걸 절 주시는 거예요? 이거 팔면 비싼 돈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아까워서 어떡해요? 아깝긴. 예쁜 우리 며느리랑 손주가 먹는 건데 아까울 리가 있겠나. 그나저나 괜히 네 시모 때문에 결혼식도 생략하고 내가 이거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님이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못되게 굴 때마다 항상 제 편 들어주셨잖아요. 전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도 집안의 제일 큰 어른으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사전에 잘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 마누라 주둥이를 단속 못해서 이 사단이 일어났구나. 그동안 네 형님이랑 비교만 당하고 많이 속상했지?
네 시모는 명품 매장에 다니는 큰 며느리를 더 좋아할지 몰라도 나한텐 네가 훨씬 더 예쁜 며느리란다. 네 말대로 명품 옷에 명품 목걸이만 걸치면 뭐하니?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내가 보기에 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명품인 것 같구나. 시아버진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까지 훌쩍이시더군요.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하고만 종종 만나고 시모하고는 왕래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예쁜 아들도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막걸리 연신 들이키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며느리가 내 아들이랑 이혼하겠단다. 네? 형님이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는 아니야. 걔는 결혼 초기부터 불안불안했어. 솔직히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서로 뭐 얼마나 잘 알겠니? 툭 하면 싸우기나 하고 못 살겠다면서 내 아들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것도 여러 번이야. 넌 이 형님이 갑자기 왜 너희들보다 빨리 결혼하겠다고 한 줄 아니?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먼저 결혼하지 않으면 집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단다. 그 여우 같은 것이 내 아들을 꼬셔서 일부러 결혼 날짜 땡긴 거래. 참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요? 형님이 집 욕심에 그렇게 한 거라고요? 어쩐지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서두른다 했어요. 어디 그것뿐이게? 그렇게 해준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까지 받아서 펑펑 써댔단다. 맨날 술 먹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둘이 버는 돈은 흥청망청 쓰느라 저축도 하나도 못했대. 게다가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아니? 몸매 가꾼다면서 헬스장에 다니더니만 거기서 일하는 젊은 트레이너랑 파랑까지 나버렸단다. 예? 말도 안 돼. 아니, 형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까지 한 유부녀가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나요? 내 말이. 네 시모도 열받아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내가 아주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다. 네 시모가 감히 내가 해준 집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펑펑 쓰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글쎄 걔가 뭐라는 줄 아니? 2년 동안 며느리 해준 값으로 생각하라면서 법적으로 할 테면 해보라고 아주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구나.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왜 이렇게 당당하냐고 하니까 그쪽이 그쪽 아들하고 한번 살아보래. 처음엔 좋았는데 2년 살아보니까 질린다면서 그런 놈이랑은 못 살겠다더구나. 네 시몬 그런 앤 줄도 모르고 명품 매장 다닌다고 좋아서 희덕거렸으니 아주 배신감이 말도 아니겠지. 아유, 그래도 너희 싸우지 않고 잘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아주 우리 큰아들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다가도 너희만 보면 그래도 이렇게 안심이 된단다. 결국 얼마 안 가 시숙은 형님과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스트레스로 머리까지 싸매고 누웠다던데 솔직히 좀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더니 벌 받은 거죠.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시모한테 진짜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살았어요. 시아버지하고는 여전히 사이좋게 지냈고요. 시아버지 생신 땐 좋은 선물도 사드리고 맨날 산을 타느라 무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병원도 주기적으로 같이 가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부러웠는지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선 이러는 거예요. 며느라, 우리 집에 안 내려온 지도 꽤 됐는데 잘 지내고 있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요즘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도 뼈마디가 여기저기 쑤시고 무거운 것도 잘 못 들겠구나. 예전엔 그렇게 무시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이러는 걸 보고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왜 그걸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네가 네 시애비랑 병원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좋아 보여서 나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 한번 딱 받아보고 싶은데 네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제가 왜요? 어머님 저 며느리로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저보고 부모 없어서 싹수도 없다면서요? 저 싹수 없는 애라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동네 병원에나 가보세요. 아니면 아버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던가요. 아참, 아버님도 어머님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럼 아주버님랑 가시면 되겠네요. 하긴 아주버님 이혼하고 나서 발길 끊었다면서요? 아유, 그럼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셔야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누가 보면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선 전화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제가 많이 참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결혼한 지도 어느덧 3년 가까이 흘러 설날이 되었습니다. 시모가 괘씸해서 처음 2번의 설날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서 맞는 설날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갔는데 시모가 떡국 재료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어머님, 설날인데 떡국은 안 끓이실 거예요? 아니, 그게 내가 떡국만 보면 심장이 철렁해서 말이야. 예전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떡국을 엎었잖니. 설날이라고 꼭 떡국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하게 먹으면 안 되겠니? 에이, 그래도 설날인데 떡국을 먹어야죠. 떡국을 먹어야 1살 먹는 거라잖아요. 그럼 어머님은 혼자 드시지 마시던가요. 여보, 우리 떡국 재료 사러 가자. 우리끼리 끓여서 아버님이랑 같이 맛있게 먹자. 결국 그날 전 떡국 재료를 사다가 맛있게 끓인 후 남편이랑 시아버지랑 셋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시모는 정말로 먹고 싶지 않은지 멀리 떨어져선 눈치만 보더라고요. 결국엔 배가 고팠는지 나중에서야 다 눌러붙은 떡국을 긁어서 드시던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드시지 왜 고집을 부렸나 모르겠다니까요. 그 이후에도 시모는 하나 남은 며느리인 저한테 잘 보이려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답니다. 예전엔 절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젠 아쉬운가 보죠. 그래도 전 기본적인 것만 하고 굳이 살갑게 지내진 않을 생각이에요.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데 제가 편하게 대해주면 언제 또 저한테 막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모로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네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이 입힌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서로 상처 입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날씨가 참 따뜻해져서 외출을 많이 하고 싶은데 미세먼지가 또 너무 심해서 밖으로 나가기가 꺼려지네요. 여러분들도 미세먼지가 심할 땐 마스크 꼭 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